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3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유선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선함님 들리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까먹고 안 켰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또 이제 우리 유선함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일정 먼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어저께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끝났죠. 일단 오늘은 상당히 어제보다는 조금 중요하지 않은 스케줄들이 조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요 스케줄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오늘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발표가 있으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어저께 파월이 아무래도 앞으로 그래도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언급한 만큼 여전히 데이터는 앞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영란은행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EU에서 발표하는 금리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MBS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안 나왔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여러분들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유가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온 데이터 중에서 일단 두 가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잘 나와졌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원래 CPI의 좀 프리 데이터라고 부르는 만큼 사실 미리 보는 CPI로 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 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금리 관련한 예상치가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더 깊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파월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유선아님이 나오시는 거 제가 기다리면서 네. 또 유선아님 직접 분명히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 했던 여러 뉘앙스도 있을 것이고, 네. 과거와 조금 다른 어떤 그 어투, 눈동자의 흐름, 그렇죠. 숨소리. 그렇죠? 피부의 어떤 변화, 네. 예, 이런 것들 다 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해석. 예, 이 금리 이제 FMC 회의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유선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라이브 전체를 일단 통역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반응하면서 봤고요. 저는 보면서 계속해서 와, 파월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놀란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모든 매체에서 언급하는 만큼 파월이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겠다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가장 커다란 부분이었는데요. 자, 점도표 먼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지 해서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점도표에서 찍혔는데요.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 몇 가지 짚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번에 FOMC에서 점도표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중요 포인트가 첫 번째, 내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점도표가 어디에 찍히는가. 자, 이게 빨라졌습니다. 원래는 3개월 이상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번 예측에서는 내년에 25bp만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75bp에 해당하는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번 사실 예측보다 3개월 이상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 포인트, 인플레이션이 만족스러운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내려간 것들을 보시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이번 수치에 만족스럽다라고 실질적으로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 장기 적립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파월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애널리스트들도 이번에 오른 부분들을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올랐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2.5로 장기 적립금리가 중앙값이 예전과 똑같은 수치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앙값은 똑같은 수치인데요. 사실 평균값과 중간
언저리값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센트럴 텐던시라고 하는데 그 값어치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투표가 아래로 향했다라는 건데요. 결국 연준의 예상에 따르면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중립금리가 9월보다 내려갔다라고 판단하는 더 이상 잘 나올 수 없는 점도표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이 점도표랑 파월의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3월에 대한 인하에 대한 확률이 40%에서 50%로 상승하기도 했고요. 5월의 인하에 대한 확률이 70%에서 85%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말고도 파월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자, 네. 그중 하나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도 사실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N이라는 문구를 남겨놨다라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모른다.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에 자신감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끝났다라고 언급을 실질적으로 하면서도 아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금리 인하에 대한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태까지는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기엔 이르다. 지금은 우리 금리 동결할지도 모르겠고 고금리를 얼마나 유지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부터는 금리 인하 이야기 나누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눌 것이다 라는 스탠스로 변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앞당겨지는지 뒤로 되는지 연준 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눈다라고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온 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로 현재 소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과 노동력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인플레이션이 3개월, 6개월치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레스가, 이런 발전이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노동력 관련해서도 사실 최근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라든지 비농업 고용 지수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인대 구직 비율이 원래는 2.1까지 갔다가 코로나 동안 원래 코로나 이전에 1.24 정도였는데 지금 1.34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밸런스가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공급이 소폭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사실상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어저께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커다란 재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찝찝한 부분들을 남겨놓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많은 이제 기사들에서 짚어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대차 대조표 축소가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이제 질문 중에 나왔던 게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언제쯤 이제 끝낼 생각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직 언급하기는 이르다라고 했으며 나중에 지준율이 충분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강하다면 경제 성장률이 직접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표에 해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대체 대조표가 지금 거의 7조 달러가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벌써 금리 인하한다고? 그럼 그러니까요. 또 부채는 엄청 늘어나겠네 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찜찜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마 월가에서도 다 그 생각은 하고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찜찜하니까 네. 금리 인하 시점 자체를 좀 되게 급하게 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드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강하다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좀 정말 말 그대로 찜찜한 그런 네. 부분. 근데 경제 성장률이 강한 게 찜찜한 게 아닌데 사실 아직까지도 굿이즈 배시 되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그러네요. 하네요. 지금 근데 보니까 예. 골드만삭스가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는 기사를 유선남님께서 들고 오셨는데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 하반기 아니었습니까? 12월. 네. 12월에서 9월. 네. 네, 그게 어제였는데 네. 오늘은 3월이야. 자, 유선남님 내일은 1월 아닙니까? 1월? 예. 골드만삭스 얘기 좀 전해주시죠. 예, 예.
일단 시장의 예상치가 너무나 극명하게 변화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 인하되는 수치를 75bp에서 한 100bp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던 시장이 사실 이제부터 140bp를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 3월부터 3월, 5월 그리고 6월까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거다. 3번 연속으로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내년 금리 인하를 거의 200pp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조금 너무 강력한 예상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튼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재미난 건 사실 두 명의 유명한 이제 채권 투자자가 있죠. 첫 번째로는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해서 가장 떠오르는 채권 왕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10년물 금리가 아주 급락할 거다. 아무래도 3%대 아래로 3%대 로우 3%대로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제프리 건들락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예전에 채권왕이라고 불렸던 빌 그로스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의 금리가 가장 적당한 금리다. 이제 내년에도 아마 4% 언저리대에서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빌 그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금리가 적당한 포지션이다라고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프리 건들락이 10년물 금리가 급락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0bp가 내린다. 그래도 골드만삭스인데. 지금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름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름을 참 바꿔야 되나요?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은행이 또 금리 동결했어요. 자, 이 소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란은행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좀 돌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미국보다 먼저 EU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EU보다 영국이 먼저 금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데요. 그런 예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영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금리를 동결할 거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파운드화가 다시 또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약간의 좀 스탠스가 미묘하게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전망하시는 분들도 예. 미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은데 다른 데서 뭔가 문제 생길 것 그러니까 같다. 지금 사실 유럽권에서는 지금 뭐 경기 침체 초입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지금의 이제 이 금리 상태가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어찌 보면 좀 생각할 법도 한데 네. 일단 영란은행에서는 금리 동결을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AI 에브리웨어 이벤트를 론칭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텔이 사실상 자신의 AI 반도체 칩을 탑재한 새로운 PC를 공개할 이벤트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 AI 에브리웨어라는 곳에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연설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자신들의 이 AI 기반 PC에 대한 런칭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텔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뜹니다. 그리고 계속 제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인텔이. 뭔가 이제 간질간질하고 있어요. 예. 인텔? 한번 주가도 한번 보게 되고 그래? 이런. 근데 이게 또 요즘에 안 그래도 온 디바이스 AI가 좀 핫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에브리웨어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인가? 어디에서나 이건가?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예, 이름 잘 지었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선남님의 전문 분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맨하탄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렌트비가 하락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처음으로 맨하탄 지역에서 2021년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이후 렌트비가 처음으로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원래 2021년 중반 이후 이제 처음으로 11월 이제 원래 매년 하락했었는데 원래 이 시기가 원래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시기기는 합니다. 이제 계절적 부진 이상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2021년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가 사실상 27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신규 임대 계약은 중간값이 $4,000로 10월보다 4.6%나 하락을 했고요. 2022년 11월보다는 2.3%가량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실 지금 나오는 일이 원래 계절적으로 렌트비가 약한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 떨어지는 수치 4.6%가 사실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죠. 한 달 만에 4.6%나 렌트 시장이 떨어졌다라는 건 계절적인 계절적인 부분 이상으로 아마 렌트비의 약세가 드디어 나오는 게 아닌가. 사실 이번에 제가 CPI를 예측할 때 렌트비가 내려갔습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주거비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이번 CPI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아마 앞으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렌트비는 어떨 때 하락하는 거고 이번엔 왜 하락한 거예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계절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무브아웃하는 시기가, 많이들 사람들이 옮기는 시기가 렌트비가 보통 많이 올라가는 시기고요. 이제 그게 보통 한 1, 2월 때쯤, 그리고 보통 한 6월 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새롭게 학교를 가거나 딱 중간 지점이나 마무리가 될 쯤인데, 사실 11월 때쯤이면 조금 애매한 시간대이기는 하죠. 12월에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도 있기도 하니까 보통 원래 계절적으로 약한 시기이기는 한데요. 그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사실 맨하탄 내부에서 공실률이 조금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오피스 쪽은 뭐 17%로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뭐 요거는 뭐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던 부분들이지만, 맨하탄의 부동산, 이제 주거용 부동산 공실률도 제가 요거에 따로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아는데, 14개월 내내 사실 주거용도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수치가 굉장히 낮은 수치라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지만 2.93% 정도 되는 공실률을 자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이제 줄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실률의 하락에도 이제 기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매번 언급드렸지만 이제 뉴욕에서 사실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심해져 가거든요. 네. 이 에어비앤비가 사실 여태까지 집값을 높게 만들던, 그리고 공실률을 낮게 만들던 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맨하탄 내부에서 이런 에어비앤비를 크게 단속하는 것도 아무래도 아마 전체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변해야지 그렇죠. 이게 렌트비가 하락할 텐데 맞아요. 뭐가 변했는지를 좀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에어비앤비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리고 뭐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어떤 공신률, 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정말 유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외에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원래 그런 거고 그거는 계절이야. 이제 뭐 예. 저희가 큰 트렌드로 보기가 어렵고. 에어비앤비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가 보게 되면 아마존이 이제 270밀리언 달러 세금 소송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현재 아마존이 커다란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제 미국의 최대 전자성가라 기업인 아마존이 유럽의 집행위원회로부터 불법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존이 승리하게 되면서 2억 7천만 달러를 갚으라는 명령을 사실상 이제 폐지해도 되는, 원래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17년 룩셈부르크에 270밀리언 달러를 갚아야 된다라고 판정이 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존이 자신들은 모든 관련 법을 준수했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판소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마존도 어찌 보면 이제 호재성 뉴스가 좀 나왔고, 그러니까. 그 다음 뉴스로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와 머크 mRNA 기반의 치료제, 멜라노바 치료제가 어떻게 나왔나요? 출시가 된 건가요? 네, 현재 출시가 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 치료제가 끝난 이후에 파이프라인이 없어진 주식인데요. 사실 예. 최근 들어서 뉴스가 없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한 상태인데,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를 이용해서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는 회사인데, 머크와 같이 파트너를 통해서 고위험 흑색종 3기, 4기에 해당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키트루다 모더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요법이 사망 위험을 49%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약을 머크사의 약과 같이 썼을 때는요, 사망 위험을 62% 감소시켰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와, 이게- 62%예요? 사망률을?
멜라노마가 흑색종이군요. 예. 아. 지금 아마 제가 잠시만요. 네. 제가 프리마켓만 잠깐 좀 볼게요. 네, 그러시죠. 이게 왜냐면 네. 모더나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나요? 모더나 같은 경우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12%. 아, 네, 좋은 소식입니다. 확실히 저 데이터가 너무나도 긍정적인 데이터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통과될 확률을 높게 보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 파이프라인이 없던 모더나에게는 약간 굉장히 담비 같은 소식이기도 하고 mRNA 기술을 코로나로 이미 증명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란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네, 모더나가 사실 백신 그 코로나 백신으로 너무 해먹었어. 주가가 아, 그렇죠. 너무 갔어 너무. 아, 그랬죠, 예, 그랬죠. 물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더나도 맞고 아, 또 덕분에 목숨 덕분에 구했죠. 그렇죠. 네. 뭐저 했는데 너무 좀 올라. 근데 사실 그때 가지 않았었나? 그때 버프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냥 단순히 있었죠. 그냥 코로나 뭐 백신으로 인해서 뭐 돈을 버는 이것도 맞는데 무슨 예. 버프가 있었냐면 코로나 백신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다음 파이프라인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약들이 나올 거고 뭐 이거는 뭐 그 mRNA를 이용해서 빠르게 약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수많은 약 뭐 질병에 다 적용 가능하고 마치 이게 뭐 그 만병통치약처럼 아, 그렇게 좀 버프가 있었죠. 버프가.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번에 이걸 통해서 좀 증명하게 되면은 예.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추가 매수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옥시델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면들을 보여주는 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일단 버크셔 같은 경우는 옥시덴탈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을 SEC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일단 12월 11일 날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옥시델탈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하루 17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미들랜드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 프랑락을 인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버크셔 같은 경우는 옥시덴탈에서 215만 주를 일단은 매수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버크셔 같은 경우는 2억 3,800만 주를 회사 지분의 4분의 1을 조금 넣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네. 비트와이즈 예탁원 현물 ETF 등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와이즈에서 여러 가지 재미난 소식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처음으로는 ETF 현물 티커를 예탁원에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매번 언급드리지만 이게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현물 ETF가 그냥 조금 더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내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자사 내부의 리서치 팀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내년 8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았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8만 달러. 8만 달러? 그리- 작은데? 작습니까? 작아. 8만 달러. 못해도 30만 가야 되니까. 그렇죠. 한 20조 정도 땡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아까부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던 게 뭐냐면 어도비. 어도비. 어도비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유사님 어도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어도비가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어도비가 주가가 현재 3.81% 장외에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좋은 소식들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매출과 EPS 양쪽 다 소폭이나마 비트를 하기도 했고요. 내년 총 가이던스 관련해서도 사실 매출 빼고는 EPS에서는 좋은 부분을 나왔고 내년 가이던스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 미스를 하는 관련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일단 다음 쿼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5.17 빌리언 달러였는데 반해서 실질적인 가이던스가 5.1에서 5.15 빌리언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온 점이 현재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현재 진행 중인데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하겠다가 아니라 여태까지 진행을 하고 있던 자사주 매입 비용 승인받은 것 중 15빌리언 달러가 현재 남은 상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가이던스가 가이던스 때문에. 예상보다는 높지 않았다. 예.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런 거죠. 남들 다 올라갔을 때 얘 혼자 빠지나 약간 그게 소외가. 이게 제일 화나는 거예요. 근데 네.
어도비가 그동안 얼마나 잘 갔습니까? 어도비 잘 갔어요? 네. 그럼요. 어도비가 그동안은 뭐 아우 너무 잘 갔네. 네. 음. 그러니까 조금만 이거는 이제 예. 덧붙여 보면은요. 예. 어도비가 사실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내놨거든요. 맞아요. 어도비가 AI를 이용한 자막이나 AI를 이용해서 자동 완성 프로그램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성형 AI를 발표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번 어닝 발표하기 이전에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이 내년 가이던스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타격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어도비가 사실 작년 10월을 이제 저점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네. 저점이죠. 뭐 270불이었는데 277불, 음. 뭐 280불, 네. 뭐 그 언저리였어요. 어. 지금 60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두 배 더, 두배 넘게 두 배 넘게 올랐네요. 올라갔던. 야, 그럼 이 정도는 뭐 좀 빠져도 되지. 좀 쉬자. 얘도. 그러니까요. 예, 얘도 좀 쉬어야죠. 아, 너무 달렸다. 너무 달렸어. 예.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선아님, 오늘 이제 시장, 오늘 밤 이제 시장에 우리가 봐야 될 실적 발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실적 발표 기업들. 네, 일단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의 소비 심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코스코의 어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제 생필품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코스코인데요. 이 코스코가 어닝 발표를 하는데 이 실적에 따라서 전체적인 뭐 다우지수라든지 생필품 관련한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꼭 찾아보시는 게 아마 좋은 어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유선아님 보내드리죠.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꼼꼼하게 모든 뉴스들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선물 움직임 한번 보고 저희도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 걸로 갈까요? 네, 제 걸로 갈게요. 걸로 보시죠. 네. 네, 지금 선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S&P 500 선물 지수가 0.26%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도 0.24% 상승, 나스닥 0.33% 상승. 나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아마 예상을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죠? 네. 앱을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사실 야후 파이낸스의 그냥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이 투자자들이 앱솔룰리 완전히 사랑한다. 누구를? 제롬 파월을. 예. 여기는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제롬 파월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와중에 너도 나도 다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요거는 제가 의역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홍일점. 오늘 뭡니까? 어도비가 홍일점입니다. 홍일점. 그쵸. 예. 자,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오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모더나 현재 11.71%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아까 이제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상승폭은 0.4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0.3%, 엔비디아 0.4%. 뭐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도비만 조금 얘가 마음이 좀 아픈데 이 친구만 좀 어떻게 마무리되면 네. 예, 뭐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애가 아닐까. 얘가 오늘 유니폼을 잘못 입고 왔습니다. 무슨 유니폼이요? 오늘 유니폼이 약간 초록색인데. 그렇죠. 국방색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군복을 안 입고 왔어. 혼자서 내복 입고 왔네. 예, 내복 입고 왔어. 예, 그래서 러셀 2000이 오늘도 좀 강력하게 지수 선물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예. 한 1.3% 정도 돼서 거의 2000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건 지수 선물입니다. 거의 2000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어요. 이게 항상 2000쯤에서 막혔었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러셀 2000도 지수 선물이 거의 1997입니다, 지금. 1.3% 올라서. 예.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러셀 2000 지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도 뭐 국내 시장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미국 시장의 힘이 확실히 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네, 네. 조금 과열되어 있고 힘이 좀 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뭐만 해도 뭐 다 올라가 있어요. 옥시덴탈도 2.48% 지금 상승하 있고, 그렇죠. 페이팔도 1.1215%. 페이팔 좀 볼까요? 페이팔 자
뚫었죠. 뭘 뚫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뚫었어. 뭔가를 뚫었어. 제가 모르겠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뚫은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러네. 아 이건 뚫었네. 네, 이건 뚫었어. 허공을 뚫었어. 찔렀네. 네, 허공을 찔렀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뚫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건 홀딩이다. 홀딩. 지구 끝까지 홀딩이다 이건. 아 요즘에 멘트가 많이 늘었어요, 진짜. 예, 저 집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말 재밌게 하나. 예, 책 좀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박 팀장님도 참 개장 시황 잘 보여주셨고요. 자,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올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오늘 밤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